그 다음에 58페이지 개업공예서의 업무 범위입니다. 개업공예서의 업무 범위에서 제일 먼저 법인의 업무 범위. 법인의 업무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14조에서 중개법인은 총 7가지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중개법인은 제일 첫 번째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딱 한 군데 밑줄을 치면 어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군데 동그라미를 치면 대행입니다. 대행에 비슷한 말은 대리알선. 대리. 대행하고 알선하고는 똑같은 글자가 한 글자도 없죠. 대행하고 대리는 대자가 같죠. 그래서 비슷한 말은 대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를 대리해 주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규정에 의하면은 법인인개업공에서는 주택에 임대업 할 수 있다 없다? 임대업 할 수 없답니다.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임대 관리를 대행해 주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라는 사람이 평생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나중에 명예퇴직까지 해서 퇴직금까지 듬뿍 받아서 나옵니다. 이 모은 재산을 전부 다 투자를 해갖고 원룸주택을 구입해서 이 원룸주택을 갖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A는 직장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은 완전히 누워서 떡 먹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신경 쓰이는 게 한둘이 아니죠. 임차인들 나간다고 하면은 주기적으로 임대를 놔야 되는데 이놈의 임대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 막막하죠. 매월 관리비도 받아서 정산을 해줘야 되고 어디 고장났다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보수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A는 평생 직장생활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겁니다. 낚시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부동산 임대업 하느냐고 자리에서 꿈쩍도 못하는 거죠.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전문가인 법인인개업공예서에게 이 관리 업무를 위임을 하게 됩니다. 관리 업무를 위임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법인인개업공예사 네가 이 원룸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를 나 대신 수행해 주면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차인들 나간다고 하면은 네가 나 대신 책임지고 임대를 놓고 네가 나 대신 매월 관리비도 받아서 정산을 해주고 네가 나 대신 임차인들 어디 고장 났다고 하면 네가 쫓아다니면서 보수도 해주고 내가 하는 역할을 네가 대신해 주면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위임을 받고 법인인개업공에서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인개업공에서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임대 관리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역할인지 접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은 우리나라 부동산 이 중개업이 먹고 살만 하죠. 부동산 중개업 먹고 살만 합니다. 시내를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타이사고는 중개사무소 엄청 많이 보이죠. 특히 그 요지마다 전부 다 중개사무소가 차지하고 있죠. 그 얘기는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죽는 소리 하더라도 결국은 잘 되기 때문에 그 비싼 월세 내면서 거기서 부동산 중개업하는 거죠. 손해보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게 먹고 살만 해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더 많이 배출해야 되겠죠. 맞죠? 많이 배출해야지. 내년까지만이 어딨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배출해야지. 합격한 다음에 마음 변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공부할 때는 많이 뽑아야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합격하는 순간 합격자 모임에 오면은 태도가 180도 틀려져요. 합격했다고 축하 인사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뽑아서 어떻게 하냐고. 지는 합격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해갖고 먹고 살기가 깝깝하면은 이제는 활동 영역을 넓히겠죠. 관리대행 넓힐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부동산 관리대행은 대개 무자격자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많이 배출해서 경쟁을 시켜갖고 이쪽으로도 공인중개사가 하면은 의뢰인을 위해서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컨설팅이라고 얘기하죠.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개업공예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정보 및 경영기법의 제공, 일명 프랜차이즈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 개업공예사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개업의 경영정보 및 경영기법의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개업공예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개업공예사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의 경영정보 및 경영기법의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결국은 무등록 중개업을 조장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예사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예사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변형이 돼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겠죠. 개업공예사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정보 및 경영기법의 제공, OX? X. 조금 예민하게 만들면은 개업공예사를 뭘로 바꾸면 될까요? 공인중개사로 바꾸면 되겠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정보 및 경영기법의 제공, OX? X.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개업공예사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데 역시 한 군데 밑줄을 치면 어디 밑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이고 한 군데 동그라미를 치면 대행. 대행에 비슷한 말은 뭐라고요? 대리. 네, 대리. 분양을 대리해 주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니까 요게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토지 이런 식으로 바뀌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예사 토지에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없다? 토지에 분양 대행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에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게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이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전문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소위 얘기하는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평창에다가 평당 10,000원씩 10만 평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300평 단위로 분할을 해갖고 평당 30만 원에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면 평당 10,000원에 사갖고 평당 30만 원에 팔아먹으려고 하면은 이거 살 사람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온갖 가머니설이 다 들어갑니다. 이쪽에는 호텔이 들어설 것이고 이쪽에는 스키장이 들어서고 이쪽에는 골프장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동계 평창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여기는 평당 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지역이고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여기서 집 짓고 살아도 아주 좋은 지역이다. 여기에 홀딱 넘어가고 평당 30만 원씩 300평 9천만 원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등기가 넘어오죠. 이게 300평 단위로 분할을 한 거기 때문에 등기가 넘어옵니다. 등기가 넘어오니까 안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스키장 공사한다는 말도 없고 골프장 공사한다는 말도 없죠. 아, 이거 왜 공사를 안 하지? 가보니까 처음에 봤던 거하고 똑같이 산꼭대기에 포크레인만 하나 올라가서 녹슬고 있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속았구나 해서 분양대행업자를 찾아가 보니까 이 분양대행업자는 이미 없어지고 없죠. 그때서야 속았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게 되는데 시기는 이미 늦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인격공에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분양대행이라고 했는데 이 분양대행이라는 것은 A가 건축업자입니다. 건축업자 A가 저기 이제 그 경기도 양평에 가면 양평 알아요? 네. 거기 남한강하고 북한하고 만나는 지역 양수리죠. 네. 거기 북한강 쪽으로 올라가면은 서정면 문호리가 나오죠. 몰라요. 거기까지 몰라요? 제 친구가 문호리 이장인데 문호리 이장 하면서 서정면 이장협의회 대표예요. 문호리는 붕어찜이 아니지. 아니 거기 모른단 말이에요? 서정면 붕어찜 안 유명해요. 거기 그 붕어 못 잡아요. 붕어 잡으면 다 걸리는데. 그 서울 사람들 때문에 북한강 줄기 있는 사람들하고 남한강 줄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보죠. 여기 이 한강이 오염될까봐 상당히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때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그 구리라든가 독소라든가 이쪽에 이제 선거 때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서울 사람들한테 물값 받아야 된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좋은 물 먹이려고 우리가 이 규제를 다 감수하고 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거기 문호리의 땅값이 한 평당 1,000만 원이 간대요. 이 총구석에 1,000만 원이 너무 심했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전부 올려놓은 거예요. 주로 거기 뭐가 많으냐 하면은 서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 별장이 많아요. 별장. 그 별장에서 사는데 시골 마을 이장이니까 마을 행사가 있잖아요. 마을 행사할 때 찬조금 내라 그러면 엄청 잘 낸대요. 그래서 찬조금 받아갖고 아주 풍족하게 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거기 가서 토지를 구입해갖고 건축업자 A가 거기다가 이제 이 전원주택을 10채를 멋있게 졌습니다. 전원주택을 10채를 멋있게 졌는데 A는 건축업자니까 건물을 짓는 거는 베테랑이죠. 근데 평생 건물만 져왔기 때문에 건물을 질 줄만 알지 팔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전원주택 10채를 멋있게 줘놨으면 이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먹어야 되는지 막막하죠. 팔아먹는데 전문가는 누굽니까? 네, 부동산 개업공예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인 법인인 개업공예사에게 분양 업무를 위임을 하는 겁니다. 분양 업무를 위임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법인인 개업공예사 네가 이 전원주택 10채 분양을 완전히 끝내주면은 내가 10억 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예사는 이 위임을 받아갖고 고객에게 이 전원주택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판매하는 이 전원주택은 자기 부동산을 판매하는 게 아니죠. 자기 부동산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A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을 판매하는 겁니다. A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을 판매하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 이 법인인 개업공예사는 상법상 위탁매매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위탁매매인은 용어를 그대로 접근하시면 돼요. 위탁받은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 그러면 위탁매매인은 어디 가보면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저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가면 많아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골에 안 사셨던 분들은 상상을 하세요. 시골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수확을 해갖고 사전에 계약된 위탁매매인 앞으로 실어 보냅니다. 그러면 위탁매매인이 자기 이름으로 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에서 일정의 걸 수수료 떼고 나머지 돈은 시골로 보내죠.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농산물 판매하지. 그래서 이 법인인 개업공예사도 부동산에 대해서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지금까지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토지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 기획부동산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었던 지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사나 도배 등 주거 이전의 부수세는 용역에 알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나 도배 등 주거 이전의 부수세는 용역에 알선을 할 수 있다. 알선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선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할 때 법인인 개업공예사는 이삿짐센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삿짐센터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삿짐센터를 어떻게? 알선, 소개시켜주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토탈 서비스의 개념이 되는데 중개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사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이사를 가야 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은 중개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시내로 나와서 시내를 한참 헤매고 다니다가 이삿짐센터에 들려서 이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야 되겠죠. 또 한참 헤매고 다니다가 도배가게에 들려서 도배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야 되겠죠. 또 한참 헤매고 다니다가 장판가게에 들려서 장판을 깔아달라고 의뢰를 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의뢰인 하면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하늘 같은 우리 의뢰인 이렇게 접근해야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의뢰인이 하늘이면 개업공에서는 뭐가 돼요? 땅이 되는 거죠. 하늘 같은 의뢰인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 같은 의뢰인을 시내를 헤매고 다니게 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모든 서비스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거 이전의 부수세는 용역에 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에서는 의뢰인이 계약서 수록 결혼을 맞춰갖고 이삿짐센터 견적내서 들어오십시오. 도배가게도 들어오고 장판가게도 들어오십시오.
하고서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한 다음에 즉석에서 소개시켜주면 의뢰인은 한 장소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거이전의 부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데 특히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직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지방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대법원 규칙이 저기 제일 끝에서 배우시는 중개실무 제일 끝에서 배우시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입니다. 이것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법원에 등록하고 해야 되는 것은 오직 경매부동산에 대해서 오직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각이 좀 있으시나 보겠습니다. 오직 경매부동산에 대해서 오직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경매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경매라고 하더라도 대리가 아니라 권리분석이나 취득에 알선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 공부를 잘 하세요.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공부를 엄청 못했거든요. 대신에 엄청 못했는데 대신에 공부를 열심히나 하셨어요. 끈기 있게. 근데 요즘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상당히 잘하세요. 똑똑하고. 근데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확 공부했다가 또 확 쉬고. 그래서 합격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는 끈기 있게 꾸준히만 공부하면 합격률 100%예요. 100%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죠? 100% 맞아요. 그러면은 한번 이제 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고 시험 볼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학원에 꼬박꼬박 나오시면 100% 합격해요. 만약에 떨어지면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진짜지 그럼. 제가 마이크 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거 다 인터넷으로 기록으로도 남는데. 합격해요, 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공부하잖아요. 특히 이제 11월 달에 오신 분들이 그런 현상이 많아요. 11월 달부터 공부하시면 한 6월 말쯤 되면은 합격 수준에 딱 도달이 돼요. 그 다음부터 방심하는 거예요. 특히 여름이잖아요, 여름. 여름. 텔레비전에서는 허구한 날 남들은 휴가 간다고 경부고속도로 막히려니, 영동고속도로가 막히려니, 서울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린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으니까 조금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쉬는 시간에 이게 어른들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알아가는 속도보다는 잊어버리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맞다니까요. 잊어버리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 다음부터 휴가 잘 보내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요. 시험 망치는 거예요. 11월 달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을 그냥 묻어놓으세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다. 공부 외에는. 휴가도 안 가고. 저는 이제 휴가 갑니다. 저는 휴가 가는데 휴가도 가지 말고
휴가 들어가지 말고 대신에 명절 중에서 구정만 즐기세요. 구정. 구정 때 며칠 놀잖아요. 그거만 즐기고 그 외의 연휴는 무시하세요. 추석 때는 놀으라고 하더라도 못 놀아요. 시험에 임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연휴로 며칠 이렇게 노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괜히 뭐 휴가 간다고 저기 공부하느냐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저 홍콩이나 한번 갔다 올까? 절대로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1년 동안을 딱 묻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합격률은 100%예요.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이거는 학원 선택을 잘못하신 건데 지금 학원 선택은 최고의 학원을 선택하신 거예요. 요즘에 그 다른 보면은 텔레비전 광고도 많이 나오죠. 뭐 땅땅땅도 거리고 땅땅땅 메가랜드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광고도 많이 하는데 거기는 광고빨로 먹고 사는 거죠. 광고빨로 먹고 사는 거예요. 광고로서 확 땡기는 거지. 합격하고 말고는 그건 상관없이. 근데 이제 그 학원 수강 인원은 오프라인 수강 인원은 방문각이 1등입니다. 전국에서. 방문각은 텔레비전 광고도 못하죠. 방문각 텔레비전 광고 안 나오잖아요. 라디오는 나와요? 라디오도 그거 큰맘 먹고 가끔가다 나오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광고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전통이 있고 강사들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보통 뭐 매출의 한 30%를 광고비로 지출한다. 텔레비전 광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문각은 매출의 8%인가 그래요. 매출의 8% 정도를 광고비로 지출하고 대신에 강사들에 대한 대우가 좋습니다. 강사들에 대한 대우가 좋으니까는 잘 나가는 강사들은 전부 다 방문각에서 강의하는 게 꿈입니다. 다른 데는 강사지 현천하다 광고빨로다 사람들이 와요. 근데 방문각은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강의를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안 오게 있죠. 뭐 광고도 안 하고 강의도 잘못하고 뭐 시설도 별로고 그러면 안 옵니다. 근데 이제 방문각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강사들에 대한 대우가 좋으니까 강사들이 강의를 잘해요. 그러니까 전국 어떤 학원에서 우리 학원처럼 이렇게 경쟁 시스템을 운영하는 학원은 있을 수 없죠. 이거 강사들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오죽하면은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저 눈치 보는 거 안 보여요? 보여요? 신경 많이 써요. 만약에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가방 들고 나가봐요. 하루 종일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왜 나갔을까? 약속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사정이고 근데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 안 하죠. 뭔가 강의에 불만이 있어서 아니면은 제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아서 나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20년 동안 방문각에서만 강의를 했어도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경쟁 시스템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방문각에 있다가 이제 다른 학원 이런 강사들이 있잖아요. 뭐 스카우트 해갖고 이제 몇 억 받고 이렇게 가요. 몇 억 받고 이렇게 가는데 가끔가다 이게 전화 통화 해보면은 그래요. 아주 편하다. 스트레스 받을 일 전혀 없잖아요.
강의 못한다고 구박하는 사람 없고. 맞잖아요. 게다가 보니까 저보고 글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아주 편하다. 그러면 결국은 강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강사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여기서 열심히 힘들여서 강의할 동력이 없잖아요. 맨날 정해진 금액 딱딱 나오고. 방문각은 나가잖아요. 누가 나가면은 그 사람 강사들은 빠지는 거예요. 이 수강 인원에 따라서 강사료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독한데죠. 인터넷도 아무 강의나 막 듣죠. 아무 강의나 막 들으면은 이 내 강의 플레이 시간에 따라서 내 강사료가 책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 잘못하고 여기서 잘못하면은 내 강의 안 듣고 다른 사람 강의 들을 거잖아요. 그럼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이 강사들이 대개 방문각에 오면은 상당히 많이 큽니다. 강의 질이 좋아져요. 그래서 강의 질이 좋아지면 다른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게 되고 그럼 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편하니까 강의 질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도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원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꾸준히만 들으면 다 100% 합격이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또 이 표정이 거짓말 못하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 공부를 참 잘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는 경매가 아니라 공매예요. 공매. 경매가 아니라 공매라고요. 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등록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잘 못 들었어요? 경매가 아니라 공매라고요. 공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법원에 등록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예, 안 해도 된다. 역시 공부 잘하세요. 예전에는 이거 알려주려고 엄청 핏대 올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만 얘기하더라도 딱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있다는 것은 오직 경매예요. 오직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인교육공에서는 이 7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7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시 3가지 사항을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3가지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인인교육공에서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이 7가지로 딱 규정을 해놓고 개인인교육공에사 이렇게 하면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에사와 중개인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됩니다. 개인인교육공에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인 개업공예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와 중개인,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률의 상위 개념인 헌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인 개업공에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니까 헌법이 직접 적용되니까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법률로서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의 제한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결국 개인인격법공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모든 업무를 다 해도 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모든 업무를 다 해도 된다. 그러면 개인인격법공에서는 개인인격법공에서 슈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문방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이트클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약 장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약 장사는 왜 못하는 겁니까? 다른 법률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개인인격법공에서하고 법인인격법공에서하고 누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더 넓다는 얘기입니까? 예, 대단하세요. 개인인격법공에서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더 넓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반대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법인이니까 규모도 크고 규모도 크고 구성원도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더 넓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야 법인 차리지. 그렇다면 누가 법인 차리니? 말 된다 안 된다?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인이라는 이 단체는 왜 만들어졌을까? 오직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중개업에 전념해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중개업에 전념하려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좁아야지만 중개업에 전념할 수 있는 거죠. 공부에 전념하려면 공사가 다 망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법인인격법공에서도 중개업에 전념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좁아야지만 중개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에 관련된 이런 업무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겁니다. 법인인격법공에서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7가지, 이것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개인인격법공에서도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인격법공에서도 전부 다 할 수 있다. 중개업 당연히 할 수 있고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고 그러면 개인인격법공에서는 주택에 임대업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컨설팅 프랜차이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양대행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개인인격법공에서는 토지의 분양대행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제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주거 이전의 부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인격법공에서는 이삿짐센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삿짐센터하고 중개업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도배가게 하면서 중개업해도 되고 그러면 개인인격법공에서는 경매나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거는 변호사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인격법공에서가 경매나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면은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개인인격법공에서가 마약 장사라면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 아니라 그 법 위반이죠. 무슨 법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거 규제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인격법공에서가 경매나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면은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해도 된다. 이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에서는 해도 된다고 공인중개사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으면은 변호사법보다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하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에서는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는 여기 써 있다는 얘기는 법인인 개업공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는 할 수 없다. 중개인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동그라미를 치고 이것만 X표를 쳤으면 시험은 여기서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겠죠. 여기서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에서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옛날 부칙 6조 2항의 중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 없다? 없다. 29의 출제위원 빼고 29의 출제위원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외의 출제위원들은 중개인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문제를 낼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지문을 만드는데 어떻게 지문을 만들면 되느냐 하면은 모든 개업공에서는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OX. X. 누구는 할 수 없으니까. 중개인은 할 수 없으니까 X. 그러면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중개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말 됩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던 게 17회 시험이에요. 다시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에서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OX. X. 누구는 할 수 없으니까. 중개인은 할 수 없으니까 X. 20회 시험이에요. 다시 법인이 아닌 모든 개인인 개업공에서는 법인인 개업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모두 다 영위할 수 있다. OX. 우리나라 국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법령 및 실무를 배우시면서 특히 우리나라 국어가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세요. 법인이 아닌 모든 개인인 개업공에서는 그러니까 둘 다를 얘기하는 거죠. 법인인 개업공에서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모두 다 영위할 수 있다. OX. XG. 이게 다 동그라미를 쳤지만 이건 X표를 쳤죠. 이거는 누가 못하니까? 중개인이 못하니까 X. 접수되셨습니까? 이게 22회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7가지는 첫 번째 중개업을 빼고 나머지 6가지는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간 거예요. 원래 입문과정에서는 이런 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어차피 이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은 그냥 들어만 두세요. 들어만 두면은 1월달 강의 들을 때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름 빼고입니다. 원래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은 첫째 시간에 중개의 개념을 정의할 때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기원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중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동차는 중개상물 아니니까. 이렇게 접근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갖다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컨설팅 대입해보면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대한 상담. 부동산은 중개 대상물이죠. 거래 당사 간의 매매기원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 이거를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라고 배우시죠. 민법에서 법률행위라고 배우십니다. 거래 당사 간의 매매기원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 이걸 법률행위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용 개발은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상담할선 같은 말 아니죠?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밑에 프랜차이즈 대입해 보면은 개업공예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정보 및 경영기법의 제공. 개업공예사는 중개상물 아니지 당연히.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할 선 같은 말 하니까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만 더.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부동산에 대한 경매 공매를 알선하는 거.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된다. 번쩍 드세요. 된다. 내리시고.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리시고. 여기 손 안 드신 분들은 손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제가 인기 관리를 위해서 아무리 눈치를 본다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승깔이 좀 있어 보이죠? 다 될 때까지 합니다. 다 될 때까지. 잘 모르면 찍으세요. 이까지 거 틀렸다고 제가 구박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찍으세요.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된다. 번쩍. 된다. 조심하시면서 내리세요.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당사 간의 매매 개임 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여기에는 경매 공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래당사 간의 매매 개임 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여기에는 경매 공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거래당사 간의 매매 개임 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이거 아까 힌트를 줬잖아요. 법률행위라고.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지.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부터 2주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첫째 시간이죠. 첫째 시간에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실 때 이거 똑같이 손들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손들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중개에 해당된다 라고 손드신 분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정확히 2주 후에 다시 한번 손을 드는데 그때는 절대로 중개에 해당된다. 여기다가 손드시면 안 된다고 했죠. 자신 없으면 달력에다가 꼭 표시해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기억나세요? 네. 안 나요? 첫째 시간에는 저쪽 반에서 듣고 일로 왔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실 때 훨씬 더 빨리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1번 중개업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부터 7번까지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중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별도로 규정한 거죠. 만약에 2번부터 7번까지 업무 중에서 중개에 해당되는 게 한 개라도 있었으면 이거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지.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는 거니까? 중개업에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규정한 취지를 보더라도 2번부터 7번까지 업무는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렇게 가든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에 해당되지는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중개보수는 중개를 했을 때 받는 보수가 중개보수입니다. 중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으면 보수는 양당사 간의 약정에 의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받는다. 1,000만 원을 받든 2,000만 원을 받든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이건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양대행 해주고 분양대행 끝내주면은 10억 줄게 10억 받아도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중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1번 중개업 빼고 2번부터 7번까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등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시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시내에 나가서 컨설팅 사무소를 차려놓고 컨설팅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지. 중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누구나 다 업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삿짐센터 소개시켜주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중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등록하지 않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법령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인인계업공에서는 이 7가지 업무만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인계업공에서가 7가지 외에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인인계업공에서가 여기서 주택이 임대업을 하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죠. 토지의 분양대행에도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입니다. 위반에는 제재가 따르게 되는데 법인인계업공에서가 겸업금지에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상대적 취소 사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일단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시하고 넘어가면은 저기 뒤에 가서 행정처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나서 앞에 오면은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재 규정은 무시하고 일단 본 내용만 알아두시고 쭉 넘어가면은 제재 규정은 뒤에 가서 정리한 다음에 다시 앞에 오면은 이게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계업공에서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 7가지 일단 알아두시고 3가지까지 곁들여서 알아두시면 매 시험마다 한 문제 확보입니다. 근데 이 3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이거 제껴놓으면은 그럼 이거 시험에 나오면 틀릴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문제가 나온 건 다음 중 법인인계업공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로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3가지 알아두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업무 지역입니다. 업무 지역 범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면은 업무 지역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인계업공에서의 업무 지역 범위는 전국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에서의 업무 지역 범위도 역시 전국입니다. 중개인의 업무 지역 범위만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으로 제한이 됩니다. 다만 중개인이 부동산거래 종목에 가입하면은 부동산거래 종목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거래 종목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에 중개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인계업공에서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에서의 업무지역 범위는 전국이고 중개인의 업무지역 범위만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광도지역으로 제한이 됩니다. 다만 중개인이 부동산거래 종목에 가입하는 경우는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공개된 거에 한해서만 업무지역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업무지역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누가 포인트가 될까요? 중개인이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옛날에 16회 시험까지는 거의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7회 시험부터 지금 30회 시험이니까 17회 시험은 13년 전이죠. 그때부터 중개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뀐 거거든요.
중개인이라는 용어가 없어진 17회 시험부터 30회 시험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고 이번 31회 시험도 당연히 안 나오겠죠. 무시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가 나온다면은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문이 나올 때 모든 개업공예세의 업무지역 범위는 전국이다. OX. X. 앞으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만약에 지문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제한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제한도 역시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제한 역시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업공예사가 모든 중개 대상물 다 중개할 수 있다. 모든 개업공예사가 모든 중개상물을 다 중개할 수 있다. 모든 개업공예사면 몇 명? 여기 3명. 법인인 개업공예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 중개인 3명이죠. 모든 중개대상물 몇 개? 모든 중개상물 하면은 총 4개. 첫 번째 토지,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세 번째는 시행령에 위임하게 되는데 시행령에 의하면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의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개업공예사가 모든 중개상물 다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인도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도 공장재단 중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중개인도 공장재단 중개해 줄 수 있다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중개인을 자격증이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좀 뒤떨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죠. 좀 똑똑하지 못한, 좀 부족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공인중개사보다 중개인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많죠. 지금 현업에서 은퇴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중개인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예전에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규 허가를 해줬다고 했죠. 그러면 그 전에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이죠. 지금이 2020년, 1990년이면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한참 현업에서 뛰던 사람, 그러니까 저 정도의 나이. 제가 현업에서 뛰고 있으니까 저 정도의 제 나이 정도 이 사람들이 지금 30년 후에는 연세는 80 내지 90이에요. 현업에서 은퇴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론상이나 존재하지 중개인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시험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중개인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령 전용에 걸쳐서 중개인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개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비중 있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온다면은 매 시험마다 한 지문 내지 두 지문, 한 문제도 아니고 한 지문 내지 두 지문 이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업공예시 업무 범위를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고용인이죠. 근데 이제 설명을 워낙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는 진도가 많이 느리죠.
근데 인문 강의이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해야 그래도 좀 알아듣지. 초보라고 진도 뛰기 위해서 그냥 대충 딱딱 넘어가면은 강의 듣는 의미가 없어지죠. 하나를 듣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예시 고용인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